예, 안녕하십니까. 김은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조 발표를 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우연치 않게 코르테스에 대한 책을 한 권 번역을 한 인연으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발표문에서는 코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르테스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이 뜻깊은 모임을 시작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좀 그 예상 시간보다 좀 빨리 끝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가지고 지금 온 자료를 좀 빨리 읽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에르난 코르테스는 1519년 봄 6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상륙해가지고 불과 한 2년 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력하고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진 원주민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이 인디언 왕국을 보통 아스테카 왕국 혹은 멕시카 제국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스테카란 말은 18세기에 와서야 나타난 용어이고 그 지역 원주민 주민들은 대개 자신들을 멕시카족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테카 제국의 정복은 작게는 스페인을 세계 제국으로 만들어 놓았고 크게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과 더불어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세계사적 전환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르테스는 1485년에 지금의 에스트레마두라의 바다호스 그리고 메데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이달고 신분, 그러니까 하급 귀족이죠. 이달고 신분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르테스의 부친은 아들 코르테스를 관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법학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인 14살 때 대학 도시인 살라만카로 보냈습니다. 이 코르테스의 살라만카 대학 생활에 대해서는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사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살라만카 대학에서 2년간 공부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업을 중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자들은 대개 그가 법학사 자격을 취득한 것 같지는 않다는데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록에 따르면은 코르테스는 살라만카에서 바야돌리드시로 이제 옮겨갔고 거기서 1년 넘게 머물면서 공증인 기술을 익혔고 그 일을 아주 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르테스가 아메리카로 건너가가지고 처음 했던 일이 6년 동안 했던 일이 이제 공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그가 바야돌리 시절의 그 경험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아메리카에서 공증인 생활을 하면서 코르테스는 중세 카스티아의 법에 대해서 얼마간의 지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알폰소 10세 때 만들어진 중세 카스티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법이 칠부 법전인데 이 칠부 법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벨라스케스를 상대로 싸울 때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되어줬습니다. 자, 코르테스는 1504년에 19살 된 해에 아메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니콜라스 데 오반도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파뇰라 섬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 그가 이 직책에 부임하면서 자신의 고향 에스트레마두라 사람들 중에 식민지에 같이 가서 정착할 사람들을 뽑아서 동행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데인에서는 코르테스를 비롯해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응했고 그 중에는 알론소 포르토카레로라든지 곤살로 데 산도발, 안드레아 데 타피아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후에 코르테스의 핵심 측근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히스파뇰라 섬에 도착해서 총독 오반도는 코르테스를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수아시의 공주민으로 임명했고 코르테스는 이 직책을 훌륭하게 잘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르테스는 거처를 쿠바 섬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배경이 됐던 것이 쿠바 정복 사건입니다. 1511년에 인디아스는 초창기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메리카 땅을 총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인디아스 전체의 지배자였던 디에고 콜론, 이 콜럼버스의 유명한 콜럼버스의 아들이죠. 디에고 콜론이 자신의 직무대행인 디에고 벨라스케스에게 쿠바 섬의 정복과 통치 임무를 맡겼죠. 그래서 벨라스케스는 쿠바를 정복하기 위해서 한 300명 규모의 원정대를 꾸렸고 코르테스도 그 일원으로 이제 참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쿠바 정복은 원주민들의 아무런 저항도 없었기 때문에 전투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그냥 끝이 났습니다. 이 원정이 끝나고 코르테스는 쿠바에 건설된 최초의 도시 바라쿠아, 후에 산티아고로 개명이 됩니다. 이 바라쿠아에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지역 관리, 알칼데를 지내면서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이런 관리로서의 성공에 이어서 경제적 성공도 뒤따랐는데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목장을 소유했고 인디언들을 이용해서 상당량의 금을 채취해가지고 상당한 부를 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코르테스의 상관이면서 쿠바의 지배자, 총독이 된 벨라스케스가 아메리카 본토 쪽, 그러니까 멕시코 쪽 탐사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연이어 원정대를 그곳에 파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정대는 프란시스코 에르난데스 코르도바를 대장으로 해서 1517년 2월에 유카탄 반도를 탐사하고 그 지역 원주민과 교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원정대는 1518년 1월에 후안데 그리할바를 대장으로 해서 유카탄 반도를 탐험하고 인디언들을 상대로 제법 큰 규모의 교역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토 내륙 어딘가에 모테쿠소마, 이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무테수마, 몬테수마, 목테수마 등 모테쿠스마라는 이름을 가진 강력한 지배자가 다스리는 아주 부유한 왕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코르테스는 이 원정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차례 원정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코르테스가 벨라스케스가 추진한 세 번째 원정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는 자신이 원정 대장직을 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바라던 결과를 가져와서 이 코르테스는 벨라스케스로부터 원정 대장직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1518년 10월 정복 협정문, 주로 이제 카피툴라시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원정을 떠나기 전에 정복 대상 지역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 사람과 정복을 직접 실행하는 원정 대장 간의 정복 조건 등을 이제 관해서 맺는 협약입니다. 이것이 작성이 되었고 당시 코르테스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이 코르테스의 원정 대장 임명은 두 가지 의문을 낳는데 첫째는 벨라스케스가 왜 자기하고 더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군사적으로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전투 경험이 거의 전무한 코르테스를 원정대 책임자로 임명했을까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코르테스가 왜 그 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본토 원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당시 벨라스케스는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정주시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새로운 땅을 발견 혹은 탐사하고 거기에 인디언 원주민들과 물건을 거래할 그런 권한만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스는 본토 어딘가에 대단히 부유한 인디언 왕국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자기가 정복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왕의 허가가 필요했고 국왕으로부터의 카피툴라시온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필요했고 그래서 스페인의 대리인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가 스페인으로부터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유카탄 반도 쪽에 원정대를 보내서 정찰도 하고 더불어 교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르테스가 책임자로 임명된 세 번째 원정도 그 목적이 탐사와 교역이 있었기 때문에 원정 대장 자격으로 군사적 능력은 필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스는 후에 쓴 비망록에서 코르테스를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고 내 수하로 혹은 친구로 이 섬에서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그를 원정 대장으로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르테스를 원정 대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코르테스의 신중한 태도와 벨라스케스에 대한 충성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코르테스가 군사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를 것으로 생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벨라스케스가 이 코르테스를 잘못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벨라스케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젠가 나팔 소리를 감상하며 정찬을 즐기거나 아니면 교수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문은 왜 이 세 번째 원정에 코르테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을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코르테스는 이 세 번째 원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벨라스케스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원정 목적은 유카탄 반도 원주민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르테스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메리카 본토의 정복과 식민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벨라스케스가 장차 추구하려고 왕에게 청원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코르테스는 벨라스케스가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내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칠 생각을 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세 번째 원정이 그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벨라스케스의 측근들에게는 코르테스의 이런 꿍꿍이가 딴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벨라스케스에게 코르테스의 대장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고 결국 출발 직전에 원정 대장직 임명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벨라스케스로부터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코르테스는 이 결정을 무시하고 벨라스케스의 출항 정지 명령을 따돌리고 원정대를 이끌고 유카탄 반도를 향해 출발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멕시코 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카탄 반도 해안에 도착한 코르테스 일행은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통해서 내륙 어딘가에 모테쿠소마라고 하는 강력한 지배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강력한 지배자가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테쿠소마를 카스티아 군주 카를로스 1세, 이 카를로스 1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신성로마 제국 칼 5세로 선출이 되어가지고 스페인 왕과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겸하게 되죠. 이 사람의 지배를 받는 신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르테스는 원주민을 정복하고 그들을 스페인 왕권에 복속시키고 자신은 스페인 왕의 관리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지배하면서 살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코르테스는 엄격히 말해서 반역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직속 상관인 벨라스케스의 명을 어기고 원정대를 이끌고 있었고 정복 협정에 명시된 정찰과 교역이 아니라 정복과 식민화를 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코르테스가 자신의 처신과 행동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코르테스가 갖고 있던 법 지식이 동원됩니다. 코르테스는 중세 카스티아 왕 알폰소 10세죠.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대한 법전인 칠부법전,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법은 왕과 신민의 관계를 지배하는 유기체적 통일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왕과 신민들은 이기적이고 사적인 이익에 반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칙에 따라서 코르테스는 벨라스케스가 이기적인 탐욕과 야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고 고로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군대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신과 왕의 봉사하려는 열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진정한 공동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스는 오로지 자신의 호주머니만 채워지게 될 거래에만 이제 정신이 팔려 있는 데 비해서 자신은 카스티아 왕국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정복과 식민화를 추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칠부법전에 따르면은 왕의 관리가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그 땅에 선량한 주민들 다수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이 원칙을 이용해가지고 멕시코 땅에서 선량한 주민은 코르테스 군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병사들이고 코르테스가 상관인 벨라스케스의 지시를 무시한 것은 그들 하급 병사들의 요구를 존중해서였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다시 말해서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원정대가 교역만 하고 쿠바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그곳에 계속 남아서 정복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자신은 그 요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논리에 따라서 코르테스와 그 일행은 왕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비알리카 데 베라크루스, 베라크루스시죠. 이것을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지배할 관리들을 선출했습니다. 알칼데와 레히도르들을 이제 선출했죠. 이때부터 벨라스케스의 지시사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벨라스케스가 코르테스에게 부여한 권한도 무효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제 멕시코의 최고 지배권은 베라크루스 시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일련의 이런 지배권 이양 절차는 스페인 왕, 즉 칼로세를 대변하는 베라크루스 시가 코르테스를 그 시에 베라크루스 시의 알칼데 마요르 겸 후스티시아 최고 재판관 그리고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코르테스는 형식적으로는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상관인 벨라스케스에 대한 의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직접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술은 물론 코르테스와 그 일행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술책에 불과했고 그 술책이 멕시코에서는 비록 통용될 수 있었겠지만 쿠바라든지 스페인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은 눈꽃만큼도 없었던 것이죠. 벨라스케스가 볼 때 코르테스는 명백한 반란자였고 그래서 그는 스페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코르테스의 반역 행위를 고발하는 등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르테스 역시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라크루스 시를 대표하는 사람들, 프로쿠라도르죠. 이 사람은 푸에르토카레로하고 몬테호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스페인에 파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왕을 만나서 그 시, 그러니까 베라크루스 시의 견해를 전하고 설득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왕에게 바칠 선물을 갖고 가게 하는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유카탄 반도에서 획득한 전리품 가운데 왕의 몫으로 되어 있는 5분의 1하고 그리고 모테쿠스마의 사절들이 코르테스에게 보내온 선물, 즉 상당량의 금과 보석입니다. 이거 전부를 함께 딸려 보냈습니다. 또 대표들은 코르테스와 그 일행의 명분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이제 갖고 가는데 이게 그 코르테스가 남긴 5편의 보고서 가운데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문서는 당연히 베라크루스가 이제 왕에 보내는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지만 코르테스가 불러진 대로 그냥 쓴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코르테스 자신은 오로지 국왕에 대한 충성심과 왕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데 비해서 벨라스케스는 오로지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제 서술이 됩니다. 또 코르테스는 자신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고 카스티아 왕실을 위해서 부유한 새 영토를 정복함으로써 신과 국왕께 봉사하기 위한 확고부동한 결의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정당화한 다음에 이 코르테스와 그 일행은 내륙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 멕시코 제국 정복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멕시카 제국 혹은 아스테카 제국의 정복은 대체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이죠. 제국의 수도로 가는 중에 멕시카족과 숙적 관계에 있었던 뜰락스칼라인들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이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동맹 세력으로 만듭니다. 계속해서 코르테스와 그 일행은 아주 큰 호수 안에 건설된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에 무혈 입성하게 되며 대담하게도 멕시카족 황제를 인질로 잡고 그를 통해서 간접적 방식으로 제국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반역자 신분인 코르테스를 체포해가지고 처벌하기 위해서 벨라스케스가 멕시코로 파견한 군대가 멕시코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원정군과 코르테스 군대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여기에서 코르테스 군이 승리하고 그리고 패한 벨라스케스 쪽 병력 가운데 상당수가 코르테스의 군대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위해서 코르테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노치티틀란에 남아있던 스페인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인디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스페인인들은
많은 인명 손실을 당한 채 수도에서 쫓겨나는데 이 사건을 스페인 사람들은 노체 트리스테, 슬픈 밤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복의 1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원정 경로 그리고 이제 코르테스하고 모테쿠스토마의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는 수도에서 쫓겨나온 코르테스 일행이 동맹국인 틀락스칼라로 퇴각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동맹 세력을 끌어모은 다음에 테노치티틀란에 대한 공격에 나서서 마침내 수도 테노치티틀란이 1521년 8월에 정복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정복 그 전쟁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코르테스는 아스텍 제국을 상대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든지 자신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쿠바 총독과도, 그러니까 벨라스케스죠. 쿠바 총독과도 멕시코와 스페인 모두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벌어진 가장 중요한 싸움은 앞에서 본 것처럼 벨라스케스가 코르테스를 타도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군대를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는 아까 봤듯이 코르테스 군대에 참패를 당했고, 이로써 벨라스케스와 코르테스가 멕시코를 무대로 벌인 싸움은 일단 코르테스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사람 간의 싸움은, 결정적인 싸움은 스페인 궁정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왕이 가지고 있었고, 두 사람 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왕과 인디아스 평예는 아메리카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 기구이죠. 이 위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그들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르테스도 서둘러서 대리인 두 사람을 스페인에 보냈고, 벨라스케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의 후안 로드리게스 폰세카라고 하는 강력한 지원군을 갖고 있었습니다. 폰세카는 페르난도와 이사벨 시대 때부터 인디아스 문제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벨라스케스하고 이 폰세카 두 사람은 벨라스케스가 폰세카의 조카하고 결혼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르테스 쪽에는 벨라스케스가 갖고 있지 않은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럽과 스페인에서는 금이 대단히 귀하고 중요했습니다. 귀금속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품귀 현상은 중세 이래로 아시아와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스페인이 벌여온 수많은 전쟁에 들어간 비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코르테스가 편지에서 원주민 제국의 엄청난 부 그리고 금을 발견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왕으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고 자신의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금을 직접 실물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인디언으로부터 탈취한 귀금속 전리품이 있었고, 모테쿠스토마가 보내온 또 상당량의 금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이 금이 왕의 호위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궁정에서의 싸움도 코르테스의 승리로 결말 지어졌습니다. 1522년에 10월에 코르테스는 누에바 에스파냐의 총독 겸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멕시코로 떠난 지 약 3년 반 만에 이제 코르테스는 정말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왕의 지지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코르테스는 이제 더 이상 반란자 신분이 아니라 황제의 공식적인 관리, 즉 새로 정복된 누에바 에스파냐의 공식 총독이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코르테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추구한 방법이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그의 파멸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코르테스는 그동안 일관되게 황제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강조함으로써 온전히 황제에게 그 자신을 맡겼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어낸 것이죠. 그러나 왕과 왕궁은 그를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었지만 파멸로 이끌 수도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왕과 정부가 코르테스를 쫓아내야 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어떤 신하도
너무 유력한 존재로 성장하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공동화, 즉 페르난도와 이사벨 2세 때부터 확고하게 규정된 카스티아 왕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왕과 정부는 코르테스가 인디아스에서 아메리카에서 막강한 권력을 계속 향유하도록 놔둘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왕권이 아메리카에서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코르테스의 그것과 같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 무력을 가진 권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견제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르테스를 누에바 에스파냐의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그를 돕기 위해 실제로는 견제하기 위해서죠. 4명의 국왕관리가 같이 파견되었고 이 관료들은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이미 정복자로부터 권력을 탈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스페인에서 온 왕의 관리들 주로 이제 인디아스 평유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코르테스의 힘을 점차 약화시키고 코르테스는 권력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이제 정복자들의 시대에는 가고 이제 왕의 관료들이 지배하는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수의 스페인 사람들이 그 엄청난 아스텍 대제국을 정복에 성공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코르테스는 불과 수백 명의 병력으로 수백만 명의 혹은 많게는 2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멕시카 제국을 불과 2년 만에 정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쟁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고 실로 대단한 일이었죠. 이제 어떻게 그런데 소수의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군사적 요인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우월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원주민들은 원시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때까지 철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나무 몽둥이에 날카로운 돌을 박아놓은 것인데 이것이 스페인 사람들의 강철칼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또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간 말과 대포는 전쟁 초반에 아주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말을 탄 스페인 기병은 적어도 전쟁 초기에는 오늘날의 전차와 비슷한 전투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포가 내는 굉장한 굉음은 원주민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요인이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과 원주민들이 전쟁에 임하는 정신 자세가 달랐던 것이죠. 스페인 정복자들은 자기들이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믿는 기독교도들이고 그 신이 자신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우월감이, 자신감이 정복자들에게 무모할 정도로 성공 혹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원주민들의 정신 상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인들을 침입자로 생각해서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신이라고 생각해서 영접할 것인지를 두고 결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결국 싸우지도 않고 정복자들을 맞아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상황이 전개됩니다. 세 번째는 원주민 사회의 내분이었죠. 멕시카 제국의 지배자들은 지배 영토를 확대시켜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국 곳곳에 불만을 품은 적대 세력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이런 인디언 사회의 내분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고 이 불만 세력들을 자신의 동맹으로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그 소수의 병력에서 상당히 많은 그 동맹 세력을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전염병의 역할도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인인들과 아스텍인들 간의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 지역에 천연두가 퍼져서 아스텍인들의 전투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역사가 크로스비에 따르면은 멕시코 정복 시기에 아스테카인들의 저항 의지와 저항 능력이 천연두라고 하는 역병에 의해서 치명적으로 약화됐다. 그리고 코르테스 승리는 상당 부분 천연두 바이러스의 승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코르테스의 정신세계. 코르테스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코르테스의 정복자 이미지의 영향으로
그가 문보다는 무에 가까운 사람으로, 사색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러 가지 이제 글을 보면, 특히 이제 멕시코 제국 정복기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실제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까지 합니다. 그리고 코르테스가 왕에게 보낸 보고서, 멕시코 제국 정복기, 여기서 나타난 그의 정신세계를 짚어보면, 첫째는 계속해서 정복기에서 신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르테스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정복 사업이 하느님께 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물론 이 주장에 정치적 동기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당시 반란자 신분이었던 그가 벨라스케스의 고발에 대응해서 자기 자신과 부하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황제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은 일견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런 생각이 반드시 정치적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근거로 신의 섭리의 개입에 대한 언급이 그가 정식으로 누에바-에스파냐 총독으로 임명되고 나서도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도 멕시코 정복이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의 배후에 하느님의 섭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코르테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상당히 일반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코르테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연대기 작가들은 하느님과 그의 중재자들, 성모 마리아, 산티아고 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복에 직접적으로 무슨 기적을 통해서 개입한 것으로 되게 많이 기술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코르테스의 글에서는 전혀 그런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르테스의 글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일을 처리할 때 그 책임은 오직 자신과 부하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세계에서 누에바-에스파냐로입니다. 콜럼버스를 비롯한 초창기 탐험가들은 이 아메리카에 대해서 이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성경 구절, 고전 신화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환상과 현실이 뒤섞여 있었고, 그들은 신세계에 와가지고 인어를 혹은 지상낙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코르테스의 보고서에는 이런 종류의 생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런 환상의 세계로부터 눈을 돌려 오직 현실을 직시하면서 글을 썼고, 일어날 수 있는 일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에서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아마존 왕국의 전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혀 없이 여자들만 살고 있는 그 섬에 대해서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왕국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왕국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신화에 대한 믿음은 대단히 뿌리 깊은 것이어서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강이 아마존강이라고 명명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코르테스는 이 소문에 대해서 흥분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진실을 알아보고 폐하께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코르테스는 군사적인 관점 혹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의 관심은 오직 그곳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져다 줄지, 사람들이 정주하기에 적당한 곳인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노치티틀란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도시들의 전략적인 위치, 성벽과 요새, 출구와 입구, 통행로의 안전 정도, 이런 군사적 성격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디언들인데, 콜럼버스는 그 타이노 인디언들, 에스파뇰라 섬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에 대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벌거벗은,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온화하고 순진한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립해 놓았습니다. 콜럼버스가 말이죠. 이 관점은 페르난데스 데 코르도바, 그리할바의 원적으로 약간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인디언들은 침입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싸우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적어도 누구도 이 인디언들이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코르테스는 정복 과정에서 멕시카 제국의 인디언들이 카리브 제도 인디언들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멕시카 제국 원주민들은 그들의 사회에는 모든 종류의 질서와 예의가 있으며 규율이 잘 잡혀 있고, 그들은 지혜로워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북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들만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노치티틀란에 대해서는 이 도시 주민들은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옷도 잘 차려입고 점잖게 행동하고 매너 있고 공손하게 처신하며 스페인인들처럼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지냅니다. 이런 평가를,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인디언들에 대한 이런 코르테스의 긍정적인 평가가 꼭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코르테스가 멕시카 제국과 거기 사는 원주민들의 지위와 가치를 격상시킴으로써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정복 사업이 그만큼 대단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르테스는 신세계를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경멸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동시에 신세계를 거듭해서 칭찬하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할 때는 항상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즉 인디언들이 근면하고 청결하고 용감하고 조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르테스가 인디언들에 대해서 발견되는 결점이나 악덕에 눈을 감은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견해는 유토피아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자신의 동맹세력인 뜰락스칼라족이 그들의 숙적인 멕시카족에 대해 보이는 지독한 잔인성을 비난했고, 그리고 모든 인디언 부족들의 종교와 그 행위들을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코르테스는 순진하고 평화적인 인디언이라고 하는 판에 박힌 개념을 처음으로 깨부수고 과장된 칭찬에서 단호한 경멸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테스 이후로는 일괄적인 의미를 가진 인디언이라는 용어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이제 분명히 구분되는 여러 집단으로서의 인디언이 언급이 됩니다. 코르테스는 아메리카 대륙의 주민들을 문명 수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한 세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카스티아의 50배가 넘는 면적의 땅이 스페인 왕정의 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초인적인 위협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것에 만족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페인 정복자들은 순수한 아메리카 대륙을 파괴한 사람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들이 있느냐? 스페인 정복자들은 후대에 근대성의 이점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중세적 태도를 물려줬고, 그럼으로써 히스패닉 아메리카를 후진성의 나라에 맞들여 놓았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북아메리카인들에게, 그러니까 미국이죠, 북아메리카인들에게 독립이 새로운 새벽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데 반해서, 그러니까 밝은 미래를 열어준 데 반해서 스페인형 아메리카에서는 독립이 황혼으로 가는 문, 즉 어두운 미래를 열어줬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볼리바르의 말에 따르면은 스페인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우디이스모, 그리고 마치스모, 이런 악덕과 폐해가 정복자들로부터 유래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 엘리트들,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엘리트들이죠,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다수의 계보가 정복자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르테스는 어떠한가? 16세기 전성기 때 그런 엄청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엘시드가 레콩키스타, 재정복의 영웅이었다면 코르테스는 스페인에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신세계 발전과 정복, 기독교화의 역사에서 그는 최고의 국민 영웅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코르테스에 대한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19세기 초까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멕시코 독립에서 유래한 민족주의 영향으로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 코르테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힘을 얻었고, 그것은 20세기 들어서 서유럽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토착문화 파괴의 주범으로 생각하는 친인디언적 연구 경향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대체로 콜럼부스에 대해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이데올로기에 따른 그런 해석보다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코르테스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고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역사가 돈 마누엘 오로스코 이베라, 헨리 와그너,
실비오 사발라, 그리고 J.H. 엘리어트, 미겔 레온 포르티아,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